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선 전국에 들어선 정치권은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고차방 정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 토론회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내 반발을 고려해 토론회를 발표회로 바꾸는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경선준비위원회는 토론회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토론회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당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토론이 두렵다면 대선 출마는 무리가 아니냐는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당내 경쟁 후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른바 지사 찬스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으면서 후보 간 전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수싸움이 복잡해질수록 국민들 눈엔 정책 비전보다 균열과 갈등만 비춰질 텐데요. 정치권이 고차방 정식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따로 있지 않을까요? 정치권의 대선 경선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체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오늘도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치권 소식들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네. 챙기는데 바쁘시죠? 두 분 다. 이게 이거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다른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잠깐 한 1시간 정도만 속보 뉴스를 놓쳐도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러게 오전말 다르고 네. 오후말 다르고. 따라가기 힘들 때는 역시 시사야를 봐야죠. 들어야죠. 아, 그럼요. 하루에 네. 시사의 완성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정신없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 나올 때는 하루에 그래도 이 정신없이 뉴스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밤에는 집에 가서 잡니다. 그럼 밤에 집에 갈 때 잘 때는 뉴스가 안 나오죠. 네. 그렇죠. 그때 그 모든 뉴스를 정리하는 시사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해요. 이제 PD님도 네.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이제. 그래도 자는 시간에 우리가 네. 정리를 해준다 이겁니다. 이게 김민하 평론가의 매력이에요. 이게. 졌어요. 네. 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정치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죠. 가장 파열음이 좀 시끄럽게 나오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내홍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만큼 서로 간에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내 토론회 개최 문제를 두고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머물고 있는 휴가지까지 찾아가가지고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를 여는 거였어요. 네. 근데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이 반발을 했죠.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냥 깔끔하게 끝났을 네. 텐데 뭐 깔끔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근데 아니 토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른바 뭐 불협화음이죠. 그러니까 없어도 될 일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토론회와 관련된 부분도 관련된 원칙이나 또는 소통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먼저 공감이 있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가치 공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존을 말씀드렸습니다. 협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정리는 뭐냐면 그럼 토론회는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토론회든 발표회든 진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토론회일 것이냐 아니면 발표회일 것이냐 이것도 원래 이 토론회를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면 진행을 하면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최고위원회에서는 경선준비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넘겨준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후보는 지금 13명 중에서 12명이 이제 참석을 하기로 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만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럼 원칙을 정하면 됩니다. 누가 결정을 할 것이냐. 경선준비위원회다. 자,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토론회입니다. 그럼 모든 후보가 참석해야 됩니까?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참석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13명 중에서 12명 참석하지 않냐. 그럼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것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실시하면 되거든요. 네. 그것조차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답이 있을까? 답이 없죠. 왜냐하면 경선준비위원회도 그러면 대표가 그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뭡니까?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서로 간의 논의가 미리 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윤석열 후보도 다 참여를 한다는데 윤 후보는 왜 참석 안 해? 토론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대표와 당과 대선 후보는 앙금과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제일 이 사태에 어떻게 보면은 흥미롭다 할까요? 재미있다 할까요? 좀 우스운 부분인데 네.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 토론회 갈까 말까 뭐 이렇게 좀 애매한 입장인 게 물론 속내는 이제 토론에 약하다 또는 또 어떤 실언을 할까 두렵다. 정치적으로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토론하러 가면 이게 1등 후보이기 때문에 12대 1로 싸워야 될 것이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 윤 총장이 요즘에 뭐 그쪽 캠프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토론회 훈련받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훈련이 덜 끝났다. 네. 우리가 논산훈련소를 가도 4주 훈련을 하는데 아직 그만큼은 안 된 것 같다. 뭐 그런 속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토론회를 왜 하는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가 어렵다. 이 결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무슨 토론회냐라는 거는 이게 경선 일정의 하나로서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경선 준비가 경선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경선 어떤 붕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경선 일정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경선과 무관하지도 않은 토론회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참가 대상은 누구냐? 후보 등록이나 이런 절차가 지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대선에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다 와도 되는 거냐 그러면 뭐 안 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의문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러면은 우리가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한다면은 얘기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 애초에 요구한 게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는 아니었던 건데 공식적으로는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측도 토론회가 아니고 발표회를 할게요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면 갈게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놓고 그러면 나는 토론에 약하기 때문에 토론회는 못 가겠지만 발표회는 갈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될 수 없는 안을 지금 대안으로 지금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논란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또 나오고 만 거죠 또. 근데 지금 어제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일종의 이제 뭐 탄핵 발언과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사실상 유감 표명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던 거 아니에요. 네. 일종의 이제 양보를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뒤로 좀 물러선 거잖아요. 입당할 때도 이준석 패싱이라는 말이 그렇죠. 나왔었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준석 대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그러면 발표회로 갑시다. 토론회 하지 말고 또 한 발 양보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물론 경선 준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중요하긴 했지만 양쪽 다 뒤로 좀 살짝 물러서주는 모양새를 취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국민의힘 재선급 의원 16명이 이른바 친윤계로 불린다는 뭐 완전히 다 친윤계는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또 비판하는 메시지를 또 냈단 말이에요. 네. 불이 꺼질 듯 하다가 다시 붙고 꺼질 듯 하다 다시 붙는다고요. 이거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 싸움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총괄 부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이 나와서 탄핵 운운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도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신지호 총괄 부실장이 충분히 윤석열 후보와 교감을 하고 관련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교감하에 이루어진 발언 같지도 않은 것이 공화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공화제 이야기까지 과연 윤석열 후보가 교감을 하고 난 이후에 신지호 전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꾸 저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시도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공유할 수 없는 가치라서 파장이 또 일어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바로 그냥 윤석열 후보랑 통화를 해서 나는 이런 생각인데 윤 후보는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서로 간에 충분히 그런 소통을 어떤 이유에선 간에 안 하는 것 같아요. SNS에 글을 올리고 그 SNS를 보고서 발끈하고 화를 내고 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닌데라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저는 이 소통 체계를 빨리 좀 점검을 내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서 계속 이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네. 왜 소통이 안 되는 건가?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이준석 대표를 불신하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제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지난 3월 유튜브 출연해서 뭐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이라 그랬나요? 그럼 지구를 떠나겠다. 그리고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 측면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30대 당대표가 됐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당을 딱 주도하면서 끌고 가줘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오해와 무슨 해프닝 뭐 이런 차원의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만 벌어진 일이면 사실 그런 정도의 갈등은 금방 봉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되고 계속 이제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은 결국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지금 어떤 단절 내지는 충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불신, 그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두 사람이 나름대로 상황을 진화하려고 하고 서로 불만을 좀 억누르고 참으려고 하지만 근본적 불신이 있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확대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유승민 전 의원 미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로든 원래 당내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자들에게 이 당대표로서 좀 이렇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나 자신에게 이제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 불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각 대권 주자들 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갈등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원희룡 이 전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쪽에 계속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고 견제하고 이런 상황을 빌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경선 준비위에 이런 토론 이런 진행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고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유승민 전 의원 쪽은 윤석열을 견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걸 이 상황을 이용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이 유승민 전 의원 쪽의 행동을 또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같이 묻어가는 그런 전략을 또 쓰는 거고 네. 그 와중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또 비판하면서 자기 이제 포지션을 찾고 있는 거고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다 물고 물리는 이런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 갈등이 축소되고 어떤 좀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워지는 그런 조건이 하나가 또 마련되고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연장전이라는 하나의 또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탄생을 한 것은 국민적인 어떤 인기라든가 기대를 안고 탄생한 것이긴 하지만 당내에 원래 이제 기득권에 속하는 그러한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사실은 불의의 일격을 맞은 거잖아요. 그런 당내 네. 어떤 대결 구도로 보면은 거기다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는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대립구도였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아 이거 나 대표를 흔들려고 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저분들이 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 윤석열이라는 이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당내에 들어온 걸 기회로 해서 나를 흔들어 보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에 있는 이 중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선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이기든 지든 사실은 지금은 이준석 대표를 흔들어 놓는 게 대선 이후를 위해서라도 좋은 카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해석입니다만. 그래서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구조적인 어떤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그 예측이 맞다고 하면은 이거 자해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나중을 생각해서 우리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거, 이해득실을 따진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좀 상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두 가지만 짧게 좀 부언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당을 계속해서 요구받아 왔던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지지율이 좀 주춤하기 전에는 중도 확장성도 있었고 근데 이준석 대표와 대결 구도를 이어간다? 그렇다면 본인이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중도층 확장도 있지만 MZ세대도 중요하거든요. 2030 세대에서의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 결코 뭐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준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견인해 나가는 지지 세력이 분명히 2030 중에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 화합하고 협력을 할 때 지금 또 더군다나 유력 후보가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더 여유도 있는데 저는 이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윤석열 캠프 쪽에서 대결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까? 이건 선뜻 좀 동의하기나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잖아요. 뭐 정치의 상태든 정체도 사실 흔들리는 것이랑 다름이 없다고도 보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입당을 하면 입당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 국면에서 다른 후보들이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윤 전 총장만 지금 당의 유일한 후보인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당 내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본선에 갔는데 당대표와 충돌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본선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것도 반대의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신 그 주목받는 건 맞겠지만 결국은 본선 후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 당선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하는 것이 본인의 향후 경쟁력에 더 유리하다. 저는 선뜻 공감이 안 가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지금 아까 이제 양보를 다 했다고 뭐 하는 표현 사용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이준석 대표도 좀 뒤로 물러나주고 윤 전 총장도 좀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이제 두 사람이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은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어쨌든 누군가는 해결하고 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누군가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그 만약에 이제 그런 역할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당히 그 중재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가령 뭐 고문 역할을 맡아서 국민의힘 고문으로 이준석 대표에게도 조언을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거든요.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홍반장도 아니고 있을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만 생기면 나타나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홍반장이 갑자기 또 팍 생각이 나네요. 내일 좀 또 VOD로 또 봐야 될 것 같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 않다면 당이라는 것도 그렇고 집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가령 최고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든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정말 위임을 했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경선준비위원회에 위임했다 그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는 좀 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 조직의 차원에서 개인이 아니라 또 논평을 하기보다는 조직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위임을 했으면 위임을 했다. 두 번째로는 김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결코 본인에게도 대선 후보의 경쟁력으로서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됐든 아니면은 총괄 실장이 누구인가 됐든 간에 당 내에 그 캠프 내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이준석 대표와 보다 더 호의적인 관계의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창구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각자가 나가서 제각각 따로 윤석열 후보의 마음이 있냐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냐 이야기하는 자체가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좀 이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도 다 각자 막 입장이 다르고 제각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선택지는 뭐 만약에 이걸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한다면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경선 준비가 하자고 하는 모든 거에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하든지 그래서 아예 논란의 어떤 불씨를 다 그냥 자기의 결단으로 제거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경선 준비를 해체하고 이제 이 활동을 중단시키든지. 서명수 위원장이 사퇴하고 다시 구성하든가 아예 선관위로 가든가. 그렇죠.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사실 둘 다 선택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자기 입장이 있고 한데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한 게 잘못됐으니까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이런 맥락은 있어요. 경선준비라는 걸 애초에 만들고 할 때 당외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 주자들이 당외 주자들에 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 경선준비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잘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 논의가 시작된 건데 당외 주자들이 입당을 하면서 그 역할이 이제 없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선준비의 역할 조정이라든가 이 권한에 대한 어떤 뭐 축소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논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경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갈등 고도를 최소화하고 일단은 봉합시켜 놓고 그다음에 경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경선 이 경쟁의 구도 안에서 거기서 풀어야 될 문제로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정치라는 게 일종의 이제 기세 싸움을 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닐까. 윤 전 총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가운데 리더십이나 이런 데 너무 상처를 입으면은 진짜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에 대한 태도 얘기도 했는데 지지층이 지금 그 전까지 분명히 전당대회 국면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얻고 이제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왜 대권주자들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가볍게 처신하느냐. 왜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노출이 많으냐. 이 공격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대권주자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신지호 전 의원이 탄핵 뭐 관련 우는 얘기할 때 신지호 전 의원이 말한 맥락 전체 맥락은 사실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고 싶다가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두 글자가 나왔을 때 이 내가 이렇게 꼰대를 당하고 있다를 강하게 표출하고 싶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끊어야 되는 거지. 이준석 대표도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층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연아 평론가가 좀 이준석 대표 전화번호 알아요?
모릅니다. 저는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알아봐야 뭐 조언을 좀 해주시죠. 아니 시사야를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이민석 대표도. 네, 제가 볼 때는 애청자일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거 안 듣고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기성전 시사야군요. 네, 훌륭한 프로그램 들어야죠. 회심의 1개월 가려고 했으나 네. 전혀 유효타가 되지 못하는. 네. 자, 우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도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예. 또 민주당 얘기 뒤에 해야 되니까요. 최 전 원장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 캠프에 있는 인사가 중도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캠프에서는 김영우 상황실장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네. 그동안에 이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가 이거나 지금 오르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대선 출마 선언할 때 공부가 아직 덜 됐다고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오늘 또 1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규제 철폐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최 전 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최재형 후보도 좀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지역, 세대, 이념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더 키워가면서 확장성으로 대선 후보에서 일반적인 대선 후보에서 유력 후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흔들릴 때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었고 특히 이제 PK 출신이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지지율도 더 올라가겠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애국 명망가 집안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조명을 받게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선대 가족 중에 친일 행각 논란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본인은 네네. 아니라고 최재형 후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애국가도 사절까지 불렀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중도층이나 또는 2030 MZ세대에서는 사절까지 며느리까지 포함을 해서 노래를 불러서 그러니까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좀 더 보수층에서 가졌던 기회는 애국적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명백하게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가져가 줄 것이다. 정책 비전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기대했는데 최근에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민이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국가가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을 책임져 준다는 것은 북한 시스템이다. 결국 출마 선언 때도 구체적인 이 정책 비전이 안 나온 데다가 나는 누구 써준 거 읽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사실 기다리거나 좀 더 무엇인가가 나올 만한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유권자 측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가 좀 더 파격적이거나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죠. 근데 굳이 따지면 윤 전 총장이 설화는 훨씬 더 많았잖아요. 얘기를 굳이 하자면. 근데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상황이고 당분간 또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 전 원장은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중도 사퇴 얘기가 나온 거 이건 캠프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최재형 전 원장이 갖고 있는 이제 정치적 한계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당 밖에 있을 때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일종의 반사체로서 최재형 전 원장이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정권 교체를 하기에 유력한 카드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이고 과연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완주할 수 있겠느냐가 의문인데 그런데 유사한 캐릭터지만 국민의힘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이고 윤석열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캐릭터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 조금 뜬 건데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냥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버리면서 사실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적으로 지지층이 볼 때는 정치적 쓸모가 다소 이제 없어진 거죠. 다소 경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의 그런 지지율의 오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고유의 정치 색깔 그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자기의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꺼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규제 모라토리엄이라든가 왜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느냐 이런 등등의 주장을 보면은 그게 본인의 근본적인 정치 철학이라기보다는 이 정권이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쓰는 표현대로 독재라든가 뭔가 전체주의라든가 뭔가 북한이나 중국과 가까운 체제라든가 이런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걸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지금 주장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이건 본인의 정치 철학이 아니죠. 그러면 그런 점에서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좀 너무 오래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오래 해도 되는데 나쁜 얘기만 나오는데 뭐 너무 오래 하니까. 지금 화두가 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 좀 쏠려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얘기 좀 해보죠. 일주일 사이에 급락했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 5%포인트가 떨어진 것.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그 여론조사 결과를 김민아 평론가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 주시죠. 네. 이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6%였는데 이게 전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수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전주에는 이제 40%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였는데 네. 이 30%로 떨어진 것이고 이건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라서 53%였다라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한국갤럽은 특히 이제 20대, 30대 무관층, 정치 비관심층에서 이 직무 긍정률 하락이 이제 좀 두드러졌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방역에 있어서 선방했다. 이렇게 본 유권자들이 일부 이제 유보 입장으로 선회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배종찬 소장님이 분석을 좀 해 주시죠. 가장 큰 것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코로나 백신이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5%포인트라는 것이 최근에 그래도 40%대를 유지하고 뭐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핵심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져서 나가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 핵심 지지층을 견고히 하는 그런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이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 백신이 가장 큰 타격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수급 자체가 좀 불안해진 상태니까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30% 후반이라면 이게 여권 차기 대선 후보들의 전체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우리 지지층들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정권 유지나 재창출에 대한 의향도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그렇다면 정권을 교체해야 돼. 정권 심판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지지층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내년 대선의 구도가 진영 간의 치열한 대결 구도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결국 중도층이 얼마만큼이나 백신을 세계적인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인식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만의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빨리 못한 걸로 해서 더 비판적으로 나올지 이 부분도 또 현재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향후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자기 대권에도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 여권이냐 야권이냐 이게 중요할 텐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대선 국면이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온라인 국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권이든 야권 대권 후보들도 자신들의 앞으로의 코로나19 방향을 제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택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좀 유동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이게 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왜 올랐느냐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이게 방역 상황이 개별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뭘 했느냐가 그 고통의 성격을 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열심히 뭔가 했는데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뭔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런 것이지만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가 뭔가 힘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정권이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백신 수급 문제가 있긴 하지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되고 이게 어쨌든 좀 잘 되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무슨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네요. 자, 이제 민주당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가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도민의 3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전체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경쟁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격하게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정세균 정무총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당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판도 좀 지나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더 본인의 경기 이 도정 수행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어도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니면은 이게 왜냐하면은 이 경선하고 있는 후보들 간에로는 상당히 프리미엄을 가져간다라는 비판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이고 또 정부 정책과 다르게 이 경기도민에게는 100% 지급을 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경기지사직은 사퇴를 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계속해서 도민과의 약속이고 또 공직선거법상에도 대선으로부터 90일 전에만 사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오해를 사지 않도록 도지사로서의 도정 수행이 이렇게 운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가져가겠다. 다른 오해를 사지 않도록. 네네. 그리고 적어도 이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도민들의 기반을 가지고서 또는 도민들의 예산을 가지고서 대선 후보의 홍보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걸 좀 사실 선명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유력 후보이고 또 경기도지사로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 이것도 좀 지나치지 않을까. 그걸 반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갑시다. 정책 일관성을 가져가야죠. 이 정도로 공격하는 건 몰라도 좀 지나쳤다고 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대선 국면에서 충성심, 반역 이런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고요. 네. 비판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경기도지사고 지방자치가 있기 때문에 네.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도 누가 잡아가는 거 아닙니다. 해도 되는데 그 한 결과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경우에 경기도만의 어떤 특수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가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대한 지자체도 있거든요. 네. 반대하는 기초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도지사가 선택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결국은 나의 철학을 구현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의 철학은 100% 다 주는 거였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만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가 결국 그 어떤 정치적인 합의들, 여야의 정치적 합의 그리고 정부가 같이 한 정치적 합의를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일부의 효과를 만들어낸 게 또 분명한 사실이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본인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논란에 대해서 감수하고 가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람직한 그런 그림을 만든 결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 네.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기도 한데 근데 이 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기본 시리즈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편 지급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도 좀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게 밀고 나가는 게 결코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 제기 안 하겠죠. 경기지사이든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 정도고 또 경선 후보들 중에서도 한 세 번째, 네 번째였다면 이런 문제 제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근데 유력 후보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든 다른 후보들은 또 수도권 표심을 공략해야 되니까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공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